여러분, 오늘 저는 아주 불편한 진실 하나를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소화가 안 돼서 병원에 가면 우리는 약을 받습니다. 소화제, 위산 차단제, 위장 운동 촉진제, 그리고 먹으면 그날은 좀 편해져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한 달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그 약을 계속 먹고 있다면 그게 과연 치료가 된 것일까요? 아니면 그냥 몸이 스스로 해결해야 할 일을 약이 대신 해주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우리가 오래도록 당연하다고 믿어온 것들, 우리가 오래 믿어온 소화제에 대한 통념을 하나씩 뒤집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돈 한 푼 안 드는 지금 당장 집에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겠어요? 경남 거창에 사시는 타경자 어르신은 올해 68이십니다. 20년 넘게 밥집을 운영하셨는데 몇 해 전부터 식사만 하면 배가 더부룩하고 무거워지기 시작했다고 하셨어요. 병원에 가셨더니 만성위염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위산이 많이 나온다고 위산 차단제를 처방받아서 드셨다고 해요.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약을 몇 달 먹다 보니 이제는 밥을 먹으면 배가 빵빵하게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증상이 생겼습니다. 예전엔 없던 증상이었는데 말이에요. 이상하다 싶어서 다시 병원에 가셨더니 다른 약을 하나 더 추가해 주더랍니다. 타경자 어르신이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선생님, 저 이대로 계속 약만 먹으면 되는 걸까요? 타경자 어르신 같은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소화가 안 돼서 약을 먹었더니 다른 문제가 생기고 약이 하나씩 늘어나는 그 경험. 오늘 우리 함께 그 이유를 제대로 이해해 봅시다. 자, 먼저 우리 위장이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아주 쉽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우리 위는 큰 주머니입니다. 음식이 들어오면 3배에서 5배까지 늘어나요. 늘어났다가 다시 수축하면서 음식을 잘게 갈고 소화액과 버무려서 소장으로 내려보냅니다. 그런데 이 위장의 안쪽 벽, 즉 위점막이라는 보호막이 있습니다. 얇지만 아주 중요해요. 이 점막이 튼튼해야 소화액이나 위산으로부터 위 자체를 보호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 위점막 세포가 얼마나 오래 사는지 아세요? 겨우 사흘입니다. 사흘이에요. 음식이 들어올 때마다 위산에 닿을 때마다 조금씩 닳아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위점막은 새 세포를 계속 만들어내야 해요. 위점막 중간쯤에 있는 세포 공장이 위로는 새 점막을 뿜어 올리고 아래로는 소화액을 만드는 더 깊은 조직을 키워냅니다. 이게 잘 돌아가면 위가 건강합니다. 그런데 이 세포 공장이 제대로 일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혈액입니다. 좋은 피가 충분히 들어와야 세포가 만들어지고 손상된 점막이 회복됩니다. 혈류가 부족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세포 공장이 멈추기 시작해요. 점막이 얇아지기 시작합니다. 점막이 얇아지면 위산이 직접 안쪽 세포를 공격하기 시작하고 이게 만성위염으로 이어집니다. 만성위염이 오래되면 위축성 위염이 됩니다. 위가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 다음이 장상피화생입니다. 위 점막이 장점막처럼 바뀌는 거예요. 분당서울대병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위 내시경 검사를 할 때 조직 검사를 해보면 10명 중 약 2~3명에게 장상피화생이 발견됩니다. 상당한 숫자죠. 그리고 이 과정이 계속되면 마지막에는 위암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악화의 핵심은 무엇이냐? 점막이 소실되면 될수록 세포공장 기능도 같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즉, 악화될수록 회복력도 떨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만성위염이 있으시면 빨리 원인을 잡아야 합니다. 약으로만 증상을 덮어두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통념을 뒤집어 봅시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고 계세요. 소화가 안 되면 소화제를 먹으면 된다. 맞습니다. 급할 때는 도움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장기 복용입니다. 소화제는 위가 스스로 해야 할 일을 대신 해주는 거예요. 음식을 분해하는 효소를 외부에서 공급하는 겁니다. 처음엔 편하죠. 그런데 몸이 학습합니다. 이건 밖에서 다 해주는구나. 내가 굳이 힘들게 소화효소를 만들 필요가 없네. 이렇게 됩니다. 의존이 생기는 거예요. 위 스스로 일하는 능력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팔이 좀 다쳤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계속 대신 들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 팔 근육이 약해지죠. 소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가 스스로 일할 기회를 주어야 회복이 됩니다. 소화제가 나쁜 게 아니에요. 하지만 만성적으로 매 식사 때마다 먹는 것은 위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통념입니다.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고 계세요. 위산이 문제다. 위산을 줄이는 약을 오래 먹어도 괜찮다. 정말 그럴까요? 위산 차단제는 병원에서 소화기 문제로 처방을 받으면 굉장히 높은 확률로 들어갑니다. 당장에는 효과가 있어요. 쓰린 느낌이 줄어들고 속이 편해집니다. 그런데 위산은 사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위산의 역할이 단순히 음식을 소화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위산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소장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세균도 함께 들어옵니다. 강한 위산이 이 세균들을 소독합니다. 우리가 위를 통과한 음식이 소장에 들어가면 거기는 원래 거의 무균 상태에 가까워야 합니다. 소화가 잘 이루어지려면 그래야 해요. 그런데 위산 차단제를 오래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위산이 줄어들고 세균 소독 기능이 약해집니다. 그러면 소장으로 세균이 넘어오기 시작합니다. 소장에 세균이 과다하게 증식하는 것, 이걸 의학적으로 소장 세균과 증식증이라고 합니다. 이 세균들이 우리 소장에서 가스를 만들어냅니다. 음식이 조금만 들어와도 배가 빵빵하게 부풀어 오르는 증상이 생기는 거예요. 아까 타경자 어르신이 말씀하신 바로 그 증상입니다. 이게 추측이 아닙니다. 한국 가톨릭대 성빈센트 병원 소화기 내과에서 2024년에 발표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위산 차단제를 석 달 이상 장기 복용한 환자들을 검사해 봤더니 10명 중 3명 이상에서 소장세균 과증식증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나이가 많을수록 이 위험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는 겁니다.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2025년에 발표된 메타 분석에서는 19개 연구, 무려 55명을 분석한 결과 위산 차단제 복용이 소장 세균과 증식증 위험을 유의미하게 높인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단기로 쓰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몇 년씩 습관처럼 복용하는 것은 다른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잠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2024년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위산 차단제를 오래 복용하면 소장의 구강에 있어야 할 세균들이 이주해 와서 증식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특히 소화관 기능이 떨어진 어르신들, 즉 65세 이상에서 이런 현상이 더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위산 차단제가 단기 처방으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의존입니다. 스스로 약을 사서 오래 드시거나 매번 같은 약을 처방받으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 내용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통념을 뒤집은 다음 진짜 해결책으로 가봅시다. 3가지 유형의 소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형이신지 잠깐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유형입니다. 밥을 먹고 나면 배가 돌덩이처럼 무겁고 만져보면 딱딱한 느낌이 나는 분, 소화가 안 돼서 트림이 잘 안 나오고 더부룩함이 아주 오래 가는 분, 이런 분들은 위 근육이 굳어 있는 상태입니다. 신축성이 줄어든 거예요. 위는 늘어났다 줄었다 하면서 음식을 갈아야 하는데 딱딱하게 굳어서 그 운동이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유형입니다. 위가 힘이 없어서 무기력하다는 느낌이 드는 분, 배를 살살 흔들면 물소리가 나는 분, 체중이 조금 빠지고 요즘 살이 잘 안 찌는 분, 이런 분들은 위벽 자체가 얇아진 상태입니다. 위력 또는 위하수라고 표현합니다. 물처럼 된 음식도 소장으로 잘 내려보내지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 유형입니다. 평소엔 괜찮은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바로 소화가 안 되는 분, 어깨에 힘이 들어가거나 마음이 불편한 날이면 배도 같이 불편해지는 분, 이런 분들은 심장과 위장이 같이 영향을 받는 경우입니다.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우리 심장과 위장을 동시에 긴장시킵니다. 심장 펌핑 능력이 떨어지면 혈액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소화기관이 바로 타격을 받습니다. 세 유형 모두
이상하게도 핵심은 결국 하나입니다. 위에 혈액을 잘 공급하는 것. 위 근육이 굳어 있어도 혈액이 들어가면 부드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더 드려야 합니다. 위 점막이 왜 얇아지는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위 점막 세포는 사흘밖에 못 산다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사흘마다 새 세포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 세포를 만들어내는 세포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재료가 필요합니다. 그 재료가 바로 혈액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점막이 조금 손상되면 혈류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혈류가 줄어들면 세포 공장이 느려집니다. 세포 공장이 느려지면 점막이 더 얇아집니다. 점막이 더 얇아지면 혈류가 더 줄어듭니다.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만성위염이 오래될수록 회복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위가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몇 년을, 심지어 10년 이상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신 이유가 바로 이 악순환 때문입니다. 약으로는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없어요. 약은 증상을 잠시 덮어줄 뿐입니다. 이 악순환을 끊으려면 혈류를 올려야 합니다. 자, 그러면 혈류를 올리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렵냐고 물으실 수 있어요. 사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혈류는 심장이 뛰는 속도와 직결됩니다. 심장이 빨리 뛰면 혈액이 빨리 돌고 위에도 피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세포 공장이 다시 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게 점점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좀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움직이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우리 세대는 특히 이제 많이 쉬셔야 한다라는 말을 주변에서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 말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에요. 무리하시면 안 되죠. 그런데 완전히 쉬는 것, 밥 먹고 바로 누워 계시는 것, 그게 위장에는 가장 나쁜 선택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 보신 적 있으세요? 나이 드신 분인데 소화가 너무 잘 된다고 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뭘 하시는지 보면 어떻게든 움직입니다. 밥 먹고 마당에 나가서 서성이시든 텃밭에 물 주러 가시든 마을 회관까지 걸어가시든 몸을 계속 움직이시거든요.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움직임이 혈류를 만들고 혈류가 위를 살립니다. 이제 세 가지 유형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아까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본인이 어떤 유형인지 파악하셔야 더 정확하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첫 번째 유형, 담적 유형입니다. 배를 만져보면 딱딱하고 식사 후에 음식이 거기에 멈춰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분들입니다. 밥 먹고 한두 시간이 지나도 소화된 느낌이 없어요. 트림이 잘 안 나옵니다. 이분들의 위는 신축성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위는 원래 텅 빈 상태에서 음식이 들어오면 3배에서 5배까지 늘어납니다. 그리고 다시 줄어들면서 음식을 갈아줍니다. 이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운동이 위장의 연동 운동입니다. 그런데 위 근육이 굳어버리면 이 연동 운동이 제대로 안 됩니다. 조금만 먹어도 배가 꽉 차는 느낌이 들고 음식이 소장으로 내려가질 않아요. 이분들은 식후에 움직이면 어떤 변화가 오냐면 처음에는 딱딱하던 배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공기가 올라옵니다. 바로 트림이에요. 트림이 나오면 이제 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그때부터 소화가 됩니다. 두 번째 유형, 위력 유형입니다. 이분들은 만져보면 배에서 물소리가 납니다. 흔들면 찰랑찰랑해요. 체중이 빠져있고 먹어도 살이 잘 안 쪄요. 이분들은 위벽 자체가 얇아진 상태입니다. 위 근육의 두께가 줄어든 것이에요. 이런 분들이 위산이 약하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속이 쓰리다고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병원에서 위산이 문제라고 오해하고 위산 차단제를 처방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사실 이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위산 억제가 아니라 위 근육을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분들에게 특별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자세를 펴주세요. 몸이 꼬꾸라지면, 즉 앞으로 구부정하게 되면 복강이 좁아집니다. 위가 눌립니다. 위가 제대로 움직일 공간이 없어져요. 등을 펴고 가슴을 열어주세요. 앉아 계실 때도 서 계실 때도
처음엔 불편하실 수 있지만 이게 습관이 되면 배도 편해집니다. 그리고 단백질을 충분히 드세요. 계란, 두부, 생선, 위, 근육도 근육입니다. 근육이 강해지려면 단백질이 있어야 해요. 다른 근육들이 단백질을 써서 강해지면 그 힘이 위장에도 미칩니다. 세 번째 유형, 스트레스 유형입니다. 이분들은 위장 자체가 구조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불편하면 바로 배가 불편해집니다. 부부 싸움을 한 날, 자식 걱정이 있는 날, 병원 결과를 기다리는 날, 그런 날에는 밥이 넘어가질 않아요. 이건 사실 신장 문제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심장을 조이면 심장이 펌핑하는 힘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소화기관에 가는 혈액이 줄어들어요. 소화가 안 되는 겁니다. 이분들은 위장 치료를 아무리 해도 근본이 해결이 안 됩니다. 심장, 즉 자율신경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그 방법이 심박수를 한번 확 올려주는 겁니다. 처음엔 반직관적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심장이 이미 힘드니까 운동은 무리 아닌가 하고요. 그런데 이건 무리하는 운동이 아닙니다. 심장이 안 좋은데 왜 더 빠르게 뛰게 만드냐고요? 운동으로 심박수를 올렸다가 내리면 몸이 균형을 잡는 과정에서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됩니다.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 소화가 시작됩니다. 우리 소화는 긴장 상태에서는 안 됩니다. 이완 상태에서 됩니다. 운동이 그 이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세 유형을 말씀드린 이유는 내가 어떤 유형인지 알면 더 집중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 유형이 섞여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도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있을 거예요. 그 특징에 맞는 방법을 조금 더 집중해서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음식 이야기를 조금 더 해드릴게요. 마 이야기를 드렸는데 마 외에도 위 점막 보호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양배추입니다. 양배추에는 비타민 U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위 점막 세포 재생에 관여합니다. 생으로 드시기 어려우시면 살짝 데쳐서 드셔도 됩니다. 된장에 찍어 드셔도 좋아요. 우리 식탁에 늘 있는 음식이잖아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감자도 좋습니다. 감자의 전분, 성분이 위 점막을 감싸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감자즙을 내서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침 공복에 감자즙 한 잔. 물론 이게 쉽지 않으실 수 있으니 삶은 감자를 식사에 곁들이셔도 됩니다. 브로콜리도 언급드리겠습니다.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위 점막을 자극하는 헬리코박터균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주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물론 브로콜리가 헬리코박터 치료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꾸준히 드시면 위 환경을 좀 더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위에 부담을 주는 것들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맵고 자극적인 음식은 말씀드린 것처럼 위 점막이 약한 상태에서는 피해주세요. 매운 음식이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위에서는 먹어도 돼요. 지금 회복 기간 중에는 잠깐 쉬어주시는 겁니다. 빈속에 커피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아침에 일어나시자마자 커피부터 드시는 분들, 위산이 분비되기 시작하는데 보호하는 음식이 없는 공복 상태라서 위 점막이 바로 노출됩니다. 커피는 식사 후 1시간쯤 드세요. 그리고 과식입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면 위가 과도하게 늘어납니다. 위 근육에 무리가 가요. 적게 자주 드시는 것이 위장에는 훨씬 좋습니다. 세 끼를 꼭 다 챙기시되 한 끼에 너무 몰아서 드시지 마세요. 드시는 속도도 중요합니다. 밥을 빨리 드시면 공기도 같이 많이 들어가고 음식 덩어리도 크게 넘어갑니다. 위가 그걸 다 처리해야 하니 힘들어요.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세요. 식사 시간이 적어도 15분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위벽이 얇아져 있어도 좋은 피가 들어가면 세포 공장이 다시 돌아갑니다. 스트레스로 위가 긴장해 있어도 심장이 편안하게 뛰기 시작하면 리도 따라서 풀립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집에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간단하고 가장 효과 있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식사 후에 걷는 겁니다. 여러분, 걷기가 소화에 좋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왜 좋은지,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 그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2023년부터 2024년에 걸쳐 발표된 소아생리학 연구들에 따르면 가벼운 걷기, 즉 숨이 약간 차는 정도의 걷기를 하면 GLP-1, PYY 같은 소화 관련 호르몬 분비가 증가합니다. 이 호르몬들이 위장 운동을 촉진하고 혈액순환을 빠르게 만들어서 위의 피가 더 잘 들어가게 합니다. 같은 연구에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고강도 운동이나 오래 걷는 것은 오히려 소화를 억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혈액이 근육으로 쏠리기 때문입니다. 적당한 시간, 가볍게 걷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식사 후 10분에서 15분 사이에 시작하세요. 속도는 노래를 흥얼거릴 수 있을 정도, 옆 사람과 대화가 가능한 정도면 충분합니다. 시간은 10분에서 15분이면 됩니다. 지팡이를 짚어도 괜찮습니다. 엘리베이터 없이 계단을 한층 오르는 것도 좋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소화가 되기 시작하면 신호가 옵니다. 트림이에요. 멈춰있던 위가 움직이면서 안에 갇혀있던 공기가 나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우유 먹고 트림만 하면 힘들어하는 거 기억하시죠? 트림이 나올 때까지 걸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유형, 위가 굳어있는 분들은 이 식후 걷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조금만 걸어도 힘드실 수 있어요. 그래도 매일 조금씩 하시다 보면 어느 날부터 트림이 빨리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유형, 위 벽이 얇아진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분들은 추가로 근력 운동이 필요합니다. 위 근육도 우리 몸의 근육입니다. 다른 근육들이 단백질을 만들면 그 단백질이 피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위 근육에도 공급됩니다. 전신 근육이 강해져야 위 근육도 강해질 수 있어요. 또 중요한 것은 자세입니다. 이 유형의 분들은 몸이 꼬꾸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몸이 앞으로 굽으면 복강이 눌리고 위장도 더 압박을 받습니다. 일부러 등을 펴고 가슴을 열어주세요. 벽에 등을 붙이고 서 있는 연습도 좋습니다. 세 번째 유형, 스트레스로 소화가 안 되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분들에게는 심박수를 올리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심장이 130번 이상 뛸 정도의 운동, 예를 들면 계단을 15층에서 20층 정도 오르는 것입니다. 혹시 불가능하시다면 제자리 걷기를 빠르게 해도 됩니다. 그냥 걷는 것과 다릅니다. 심장이 빨리 뛰어야 해요. 왜 이게 효과가 있냐고요? 스트레스 상태에서 우리 심장 리듬이 불규칙하게 요동칩니다. 운동으로 심박수를 확 끌어올렸다가 쉬면 몸이 균형을 맞추면서 다시 안정을 찾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분을 조절하는 호르몬들이 분비됩니다. 심장이 편안해지면 위장도 따라서 편안해집니다. 세 번째 방법은 위 점막을 지키는 음식입니다. 매운 음식은 점막이 약한 분들께는 독입니다. 점막이 건강할 때는 매운 성분이 점막과 결합해서 함께 떨어져 나가지만 점막이 없으면 직접 세포를 공격합니다. 알코올, 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끊으시기 어려울 수 있어요. 줄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대신 뭘 드시면 좋을까요? 마를 아시죠? 마요리를 하실 때 그 끈적끈적한 성분이 있죠. 그 점액 성분이 위 점막과 구조가 거의 같습니다. 마를 드시면 위 안쪽에 코팅이 됩니다. 물리적인 보호막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마를 꾸준히 드셨더니 위장이 좋아졌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잘 씻어서 갈아 드시거나 된장국에 넣어 드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꼭꼭 씹으세요. 특히 위가 굳어있는 분들, 위 벽이 얇은 분들은 더욱 중요합니다. 위 근육이 약하면 덩어리진 음식이 들어왔을 때 이길 수가 없어요. 작게 갈아서 넘겨주어야 위가 조금이라도 덜 힘듭니다. 한 입에 30번을 씹으시면 이상적입니다. 여러분, 위장과 관련해서 자주 받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오늘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내시경을 받았는데 위축성 위염이라고 했어요. 이제 회복이 안 된다는 말인가요?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위축성 위염 진단을 받고 충격을 받으신 분들이 많아요. 잠깐, 위축성 위염이 생기면 회복이 안 된다는 말이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사실이긴 합니다.
완전히 새 위로 되돌아가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위축성 위험이 있어도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좋아질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바로 지금 말씀드린 것들입니다. 혈류를 올리는 거, 매운 음식, 알코올, 담배를 피하는 거, 꼭꼭 씹어서 위에 부담을 줄이는 것, 그리고 식후에 걷는 것. 이게 전부입니다. 거창한 방법이 필요하지 않아요. 지금 있는 위 점막세포들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소화가 잘 안 되는데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을 먹으면 도움이 될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유산균 요즘 많이들 드시죠? 유산균이 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위장 문제의 핵심이 혈류와 점막 손상이라면 유산균 단독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유산균은 소장과 대장 환경을 돕는 거지 위 점막을 직접 재생시키지는 않아요. 보조적으로 드시는 것은 괜찮지만 이게 주된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위 건강 회복의 핵심은 여전히 혈류와 생활 습관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헬리코박터 균 양성이 나왔는데 제균 치료를 꼭 해야 할까요? 헬리코박터 균은 위염, 위궤양, 나아가 위암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양성이 나왔다면 담당 선생님과 상의해서 제균 치료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건 생활습관 개선으로 대체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다만 제균 치료를 받고 나서도 위 점막 회복을 위한 생활습관은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균을 없애도 손상된 점막이 저절로 회복되지는 않거든요. 제균 치료 플러스 혈류 개선 플러스 생활습관, 이 세 가지가 함께 가야 합니다. 자, 이제 정리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위장 문제를 너무 쉽게 약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단기적으로는 편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위 스스로의 기능이 약해질 수 있어요. 물론 급성 통증이 있거나 심한 위궤양이 있거나 헬리코박터 제균이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의료 처방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건 분명해요. 우리가 바꿔야 할 것은 소화가 조금 안 된다고 해서 바로 약부터 집어드는 습관입니다. 밥 먹고 트림이 안 나오면 약 먹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걷는 것입니다. 속이 조금 더 부룩하면 약 찾는 것이 아니라 자세를 펴는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쌓여서 소화가 안 되면 약 먹고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계단을 한 층이라도 오르는 것입니다. 몸이 스스로 회복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강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드린 것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소화제와 위산차단제는 급성에는 도움이 되지만 장기 복용은 위 스스로의 회복 능력을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위산차단제를 석 달 이상 드시는 분들은 소장세균과 증식증이 생길 수 있고 나이가 많을수록 이 위험이 더 높습니다. 주치의 선생님과 꼭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위 건강의 핵심은 혈류입니다. 좋은 피가 위에 충분히 공급되어야 세포 공장이 돌고 손상된 점막이 회복됩니다. 셋째, 그 혈류를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은 식사 후 10분 내지 15분간 가벼운 걷기입니다. 트림이 나올 때까지 걷는 것이 신호입니다. 넷째, 말을 꾸준히 드시고 꼭꼭 씹으세요. 매운 음식은 잠시 쉬어주세요. 타경자 어르신께는 지금 드시는 약에 대해 담당 선생님과 다시 한번 상담해 보시길 권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렸어요. 양배추를 드셔보라고요. 위점막 회복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셨더니 된장찌개에 넣어서 드시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 밥집 앞 골목을 천천히 한 바퀴 도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처음엔 믿지 않으셨는데 한 달쯤 지나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소리가 밝으셨어요. 트림이 잘 나온다고, 그리고 배가 예전보다 훨씬 가볍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회복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힘을 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합니다. 약이 그 힘을 대신할 때도 있지만 결국 회복은 우리 몸이 스스로 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밥 드시고 나서 잠깐 일어나 걸어보세요. 작은 습관 하나가 위장의 흐름을 바꿉니다. 여러분이 오늘 더 건강해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께 이 정보가 닿을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매운 음식 이야기를 드렸는데 사실 우리 어르신들 중에 매운 음식을 즐겨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김치도 드시고 순대국밥도 드시고 이게 입맛인데 어떻게 끊냐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완전히 끊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위 점막이 튼튼한 상태에서는 매운 음식이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됩니다. 매운 성분이 위 점막과 결합해서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런데 이미 점막이 얇아지거나 손상이 된 상태에서 매운 음식을 드시면 그게 직접 세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위장이 회복될 때까지만 조금 줄여주시라는 겁니다. 회복이 되면 예전처럼 드실 수 있게 됩니다. 알코올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량은 괜찮을 수 있어요. 하지만 위가 약한 상태에서 술을 드시면 위 점막 회복 속도가 확 느려집니다. 한두 달만 쉬어주시면 위장이 많이 달라집니다. 커피는 어떻게 할까요? 커피 자체가 위산 분비를 자극합니다. 점막이 약한 분들은 커피를 드시면 바로 쓰리거나 불편하신 경우가 많아요. 공복에 커피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정말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밥 드시고 나서 1시간 후에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물은 드셔야 합니다. 위 점막이 재생되려면 수분이 충분해야 해요. 하루에 8잔, 어렵다면 6잔이라도 드세요. 차가운 물보다 미지근한 물이 위에 부담을 덜 줍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시면 미지근한 물 한 잔부터 드시는 습관 아주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대는 참 많이 일하며 사셨습니다.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먹고 바로 일어서야 할 때가 얼마나 많으셨어요. 위장이 힘들다는 신호를 무시하고 참고 또 참으셨을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제는 조금 챙기셔야 합니다. 자식들한테 짐이 되지 않으려면 건강해야 합니다. 손주들이랑 밥 먹으면서 웃으려면 소화가 잘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거 어렵지 않아요. 밥 드시고 나서 잠깐 걸어보세요. 그것 하나만 시작하셔도 충분합니다. 우리 함께 건강합시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면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건강과 수면이 무슨 관계냐고 하실 수 있어요. 사실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위 점막은 잠을 자는 동안 주로 회복됩니다. 낮에 손상된 점막이 밤에 재생됩니다. 그런데 수면이 충분하지 않으면 그 재생 시간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만성적으로 수면이 부족한 분들은 위장 문제가 잘 낫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한 가지, 취침 전 과식은 정말 위험합니다. 저녁 늦게 많이 드시고 바로 주무시면 위가 소화 작업을 하면서 우리는 자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위산이 분비되는데 몸이 누워있으니 역류가 생길 수 있어요. 가능하면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시고 가볍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소화제와 위산차단제는 급성 문제에 단기적으로 쓰는 것은 좋지만 습관적으로 장기 복용하면 위 스스로의 기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위산차단제는 소장 세균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담당 선생님과 꼭 상의해 보세요. 둘째, 우리 위 건강의 핵심은 혈류입니다. 좋은 피가 위에 들어가야 점막이 재생되고 위 근육이 일합니다. 셋째, 가장 쉽고 강력한 방법은 식후 10-15분의 가벼운 걷기입니다. 트림이 나올 때까지 걷는 것을 신호로 삼으세요. 넷째, 양배추, 감자처럼 위 점막을 돕는 음식들을 꾸준히 드시고 매운 음식과 공복 커피는 잠시 줄여주세요. 다섯째, 여러분이 어떤 유형인지 파악하시면 더 집중적인 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위장 건강을 지키는 것은 우리 몸 전체를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위장이 일을 제대로 해야 영양이 흡수되고 영양이 흡수되어야 다른 장기들도 힘을 얻습니다. 우리 위장이 무너지면 몸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러니 위장 건강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우리 함께 시작해 봅시다.